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얘기는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기업회생, 이 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식 성명은 여기 있지만 돈이 없다, 부도가 나기 직전인 기업을 법원이 회생을 돕겠다. 요게 기업회생 절차도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홈플러스에 돈 빌려준 사람들이 많겠죠. 아마 수십 개 금융사랑 수천 명 개인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저마다 민사소송으로 빚받겠다고 나서면 곤란할 거잖아요. A은행이 빚받겠다고 매장을 경매에 넘겨버리면 물건을 못 파니까 회사는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걸 법원이 일단 스톱하는 겁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그리고 난 다음엔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목록을 만들어요. 차용증 목록인 거죠. 채권 조사. 홈플러스에도 법원이 사람을 보내서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돈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를 조사합니다. 빚장부 정리하고 월급 조사하면 홈플러스가 빚을 갚을 수 있는지, 갚는다면 언제 갚을 수 있는지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걸 법원이 실행하고 잘하는지 감독도 하고 그러는 게 기업회생입니다. 아마 워크아웃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회생이랑은 이름이 다르죠. 하지만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부채가 많아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법원의 보호를 받아 회생을 독려하고 채권자가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이 부분이 달라요. 제가 차이점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도움,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 공통점은 부도나기 직전인 회사인 거죠. 얼마 전 태영건설이 신청했던 것은 워크아웃이고요. 이번에 홈플러스가 신청한 게 기업회생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기업회생, 워크아웃 이야기가 자주 나올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신청했나? 장사가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코로나19 때 대형마트 아무도 안 갔으니까 망했지. 코로나 이후에 요즘 누가 마트 가냐? 쿠팡하지. 네이버에서 시키지. 이런 생각 듭니다. 맞아요. 상당 부분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대형마트 3사 매출액과 영업이익표입니다. 세 회사 사업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요. 추세는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매출이 워낙 크니 좀 떼어내고 롯데마트랑 홈플러스만 보시죠. 보시면 롯데마트는 2020년 매출액이 6조 1,500억 원에서 확 늘었다가 조금씩 줄어요. 어쨌든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비해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2023년에 골든 크로스, 양쪽 다 줄고는 있지만 홈플러스가 더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차이가 더 심해요. 롯데마트는 어찌됐든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고요. 홈플러스는 5년 내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감이 오시나요? 다 망한다고 하는데 이마트는 오히려 매출이 늘고요.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같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홈플러스가 훨씬 많이 줄죠. 이게 바로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이 환경 변화에 따른 당연한 쇠락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럼 왜 유독 홈플러스만 더 어려운 거냐? 이미 뉴스들 봐서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주인은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운영사입니다. 사모펀드, 사사로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굴리는 회사라는 얘기죠. 이게 거기 홈페이지인데요. 빛나는 점 보이시나요? 일본 도쿄, 한국 서울, 중국 베이징, 홍콩 이렇게 주요 지점이 있고요. 동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모펀드라고 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MBK 대표는 김병주 회장이라고 재산이 10조 내 12조 원에 하는 사람이고요. 아시아 최고 갑부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용 회장보다 재산이 많아요. 이 사람은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 MBK가 홈플러스를 2015년에 인수했어요. 이게 2015년도 뉴스에서 가져온 머니투데이 그래픽인데요. 그때 인수 가격이 7조 4천억이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4조 3천억. 메자닌이라고 써 있는 건 말이 좀 어려운데 대출인 듯 대출 아닌 대출 같은 겁니다. 홈플러스의 경우엔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패스하죠. 그리고 유상증자 2조 4천억이 있습니다. 이 돈도 펀드로 돈을 끌어모은 건데 엄밀히 말하면 대출이죠.
종합하면은 부동산 대출, 대출인 듯 대출 아닌 대출 같은 대출, 펀드, 결국 대출, 대출로 기업을 산 거예요.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아실 텐데 원리금 상환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달 2, 300만 원씩 따박따박 돌아와요. 아무리 잘 벌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 대출금이 7조 가까이 있는 거니까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자 내기가 버거웠어요. 홈플러스 이자비용을 정리한 표인데요. 매년 이자가 4천억씩 나갑니다. 6년간 낸 이자 합계가 2조 5천억이에요. 아래 보시면 2018년, 19년에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2020년, 2021년 코로나 딱 터지고 나자 적자. 온라인 쇼핑 확 커지니까 적자는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이자 비용은 계속 그대로 나가요. 돈을 벌어서 이자 대다가 볼장 다 본 거죠. 이러니 못 버티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거다. 이자 때문에. 홈플러스를 살 때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잘 팔리면 온라인 쇼핑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홈플러스도 강화하긴 했어요. 이게 홈플러스 앱인데요. 저도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화면 보시면 될 건 다 됩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쓰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잘 안 됐죠. 문제는 온라인 쇼핑이 아닙니다. 대형마트라면 본업에서 잘해야죠. 사람들이 마트에 오도록 만드는 전략, 이게 필요했어요. 이걸 잘한 곳이 바로 이마트입니다. 다들 한 번쯤 가보셨을 이마트 트레이더스, 창고형 할인 매장. 물건을 대용량 포장해서 번들로 묶어서 싸게 파는 겁니다. 창고 형태의 진열은 그런 상품 전략에서 따라오는 결과죠. 가보신 분 많으시겠지만 퇴근 후 저녁에 주말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불황이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그런 수요를 잡는 대형마트 고유의 전략이 먹혀든 겁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증권가 추정치인데요. 2018년에 1조 9천억 원 정도 되던 매출이 계속 늘어서 2023년에는 3조 3천억이 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매출은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매장 수입니다. 2018년 매장은 15개, 해마다 어떻게든 늘려나가요. 작년엔 22개가 됐고요. 올해 23번째 매장이 마곡동에 들어갑니다. 대형마트가 돈을 버는 방법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게든 매장을 늘려서 손님을 더 오게 해서 물건 더 파는 거죠. 그게 전공법입니다. 근데 홈플러스는 정반대로예요. 매장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140개였던 매장이 작년에 126개로 14개 줄어들었죠. 여기에 이미 폐점이 발표돼서 대기 중인 매장들이 9개입니다. 2027년쯤엔 110개쯤으로 떨어지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매장이 폐점될지 모릅니다. 매장에서 물건 팔아 돈 버는 대형마트가 물건 팔 매장을 닫으니 매출이 올라갈 리가 있나, 실적이 좋아질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매장문을 닫는 게 무턱대고 나쁘다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파리만 날리는데 문 계속 열어놓는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죠. 이를테면 바로 옆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섰으면 발을 빨리 빼는 것도 경영적으로 더 나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문 닫은 매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폐점 발표한 매장 중에 부천 상봉점이 있는데요. 연 매출이 4,300억, 홈플러스 매장들 중에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폐점했어요. 단순히 매출이 안 나와서 문을 닫았다는 걸로만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장사도 잘 되는데 왜 폐점했냐? 장사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입지가 좋은 매장이고, 입지가 좋다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말이죠. 빚이 많은 홈플러스가 빚 갚고 이자 내려고 목 좋은 매장들을 팔아치우고 있다. 세간에선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먹은 매장이 19개, 나머지 자산해서 알려진 매각 금액만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 종합해 보시죠. 일단 세상이 온라인 쇼핑으로 간다는 건 기본이고요. 홈플러스는 그것만 볼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과도한 부채와 이자, 매장 축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바로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매장을 팔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프 보시면 34,000명이 직간접 노동자 수였는데요. 2015년에. 2024년 들어서 23,000명으로 줄어듭니다.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통상 이럴 때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충원을 안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만두는데 그게 정년이 됐든 이직이 됐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든 그렇게 사람이 없어지면 새로 뽑아야 하는데 안 뽑는 겁니다.
이러면 남은 노동자들이 힘들어집니다. 원래는 매장에서 상품 진열하는 사람, 캐시어 직원, 수상 직원, 정육 직원이 따로따로 있어요. 각자 업무가 다르니까 당연히 구분해야겠죠. 계산하던 분이 갑자기 수상 코너에서 생선을 어떻게 소분해서 담습니까? 근데 수상 코너 직원이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럼 수상 코너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안 뽑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통합 직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말이 좋아서 통합 직군이지 캐셔분한테 물건 진열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손에 익지 않으니까 당연히 힘들고 스트레스가 커지죠. 제가 직원 한 분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까대기 하다가 물건 해체 작업하다가 뭐 1시간 뒤에 내가 계산대다가 계산대 가야 되고, 계산하던 사람들도 계산대 지났으니까 또 까대기 하라고 스케줄 나오면 또 가서 물건 빡 진열하고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렇게 소머리처럼 끌고 다녔다 그러죠. 예. 워낙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매장을 팔아버리고 문을 닫아요.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점주들이에요. 이분들 대부분 프랜차이즈 점주인데요. 개인이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대형마트들은 입점 업체도 골라서 꾸립니다. 자기네 매장 컨셉에 맞는 매장들을 골라서 입점시키는 거죠. 제가 홈플러스에서 한 점주를 만났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팔린다는 얘기도 저도 와서 알았어요. 이제 설마 홈플러스가 뭔데? 계속 질문이 그거잖아요. 문 닫아요? 여기 하세요? 손님. 언제 닫아요? 계속 질문이 저는 특히 더 많이 받아요. 좀 전에도 계속 하세요? 근데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 계속 하세요. 뜨는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 네. 일단 버텨야죠. 일단 버티고 130개 홈플러스 매장에 이 사장님처럼 입점한 업체가 총 8,000개가량 된다고 해요. 막막한 거죠. 여기에 수백 개 납품업체들이 있습니다. 진열된 상품 납품하는 업체들이요. 이분들도 언제 돈 못 받을까 조마조마하기 마찬가지고요. 이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경영의 민낯입니다.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 차입 매수란 뜻이죠. 기업 인수 합병 때 매입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일으켜서 인수한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빚 갚다가 결국 시들시들 죽어가는 겁니다, 회사가. 이 LBO 방식에 대해서 적절한 사회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논의는 있는데요. 사실 뾰족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견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는 건 어떻게든 수익률을 높여서 되파는 게 목적이니까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에 제한을 두면 됩니다. 일단 MBK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메자닌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기 7천억 중에 6천억이 국민연금 돈입니다. 지난 10년간 계약된 수익을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받았어요. 근데 돈만 받으면 되나요?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그분들 피땀 흘려 번 돈에서 보험금 따박따박 떼갔잖아요. 그 돈 받아서 투자한 MBK가 정작 자기들 목줄을 죄는데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국민연금은 이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투자금을 다 손실 처리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손 탁탁 털어버리는 게 도리는 아니죠. 단순히 수익률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경영을 하도록 압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MBK 회장이 그 돈 많다는 김병주 씨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치르게 만들어야 돼요. MBK든 김병주 회장이든 추가 자본 납입하고 책임 경영하는 척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연금이 최소 의견을 내야죠. 정부도 정치권도 압박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꼭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오늘 홈플러스 경영진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건 초기에는 선제적 조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5월쯤에 돈을 못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2월 달에 기업 회생을 지금 신청한다. 이런 건데 정치적 상황을 보세요. 지금 탄핵 국면으로 정신이 없죠. 근데 돈을 못 갚을 5월이면 대선이 한창이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점일 수 있잖아요. 정신없을 때 기업 회생을 신청 시작하고 슬쩍 묻어가려는 심산 아니냐. MBK 같은 거대한 사모펀드가 이런 거 계산 안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기업 효율성 제고가 말이 좋아 효율성이지 결국 구조조정이거든요. 구조조정 핵심은 공정비를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건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리해고죠. 사람을 잘라서 기업 수익률 높이는 방식의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일테면 노동이사제 같은 거예요.
노동이사제를 무슨 범죄 보듯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죠.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당장의 구조조정, 해고 혹은 뭐 폐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근로계약 관계가 변경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동조합이든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서 뭔가 회사의 이사회나 이런 의결 사항을 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기업 회생은 장기전입니다. 절차가 시작됐으니 이제 회생 계획 만들고 채권자 집회하고 일단 기본 몇 년씩 걸리는 장기 플랜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모쪼록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 노동조합 다 합쳐서 다 힘을 합쳐가지고 사모펀드의 이런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방송도 중구난방 정신이 없었는데요. 세 번째는 좀 나아지겠죠. 나아져야죠.